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행정학의 이론적 발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헤비한 챕터가 되고요. 하나의 이론을 이해하기도 참 버거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연속적으로 짜르르륵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신 집중 잘 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행정학의 이론적 발달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제가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좀 더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섹터 구분을 하는데 이런 거를 해요. 제1섹터, 제1섹터, 그 다음에 제2섹터, 제2섹터, 그리고 여기 이제 제3섹터가 있어요. 제3섹터. 중간적으로 제3섹터가 있는데, 제1섹터가 이제 공공부문입니다. 공공부문이고, 공공부문 내지는 이제 정부부문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정부부문이고요. 그런데 정부부문이면서도 능률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공기업 같은 데가 있잖아요. 공기업 같은 데, 공사, 공단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여기는 이 공공부문임에도 불구하고 능률성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능률성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간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고요. 제2섹터다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민간이거든요. 여기 이제 민간 부문인데 그런데 민간 부문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시민단체 같은 데가 있어요. 시민단체다 그러면 이제 NGO라고도 하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하고 그 다음에 NPO라 그래가지고 Non-Profit Organizati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기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데들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런 데들은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공익을 도모해요. 공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민간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런 데들을 합쳐가지고, 이런 데들을 합쳐가지고 제3섹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섹터와 2섹터의 성격이 동시에 있다 해가지고 제3섹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요 구분도 잘 보셔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어디겠어요? 요 이제 1섹터와 그 다음에 3섹터에서도 요 이제 공기업 같은데, 요런데 이제 요 공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요 영역을 우리가 요와 관련해서 이제 행정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요. 행정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행정의 영역인 것이고, 이 행정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바로 이제 행정학이고 그랬던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어보려고 이렇게 논리를 끌고 가봅니다. 이러면서 행정학의 전개를 공부하자. 뭐 이런 겁니다. 행정이라는 작용은요, 계속 있었을 겁니다.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행정이라는 작용은 계속 줄곧 있어 왔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행정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좀 뒤늦게 출발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유럽의 행정학이 있고요. 유럽 행정학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행정학이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학. 이렇게 나누어질 텐데요. 유럽 행정학이다라고 하면 유럽 행정학은요, 행정학이 크게 발달하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크게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유럽 행정학은 이제 이게 행정법학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행정법학적 행정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법학의 일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법학의 일부분으로. 법학의 일부분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법의 분야 중에 행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법이라는 것을 연구하려다 보니까 그럼 행정이 뭐냐? 이런 얘기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행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학의 내부에서 행정이라는 개념이 다뤄졌다 해가지고 행정법학적 행정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개되는 역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 여기는 관방학이라는 것으로 출발을 해요. 독일 쪽에서. 관방학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이 관방학이 뭐냐면은 통치 기술과 관련된 학문 뭐 이런 얘기입니다. 통치 기술을 다루는 학문. 이거를 관방학이라고 그래요. 관방학이라고 하는데 이 관방학이 전기 관방학이 있고요. 후기 관방학이 있어요. 전기 관방학이 있다가
후기 관방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후기 관방학으로. 근데 이걸 보면은요, 이렇게 넘어오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여기가 이제 대학에 관방학이 설치가 된 이유가 후기 관방학이에요. 대학이라고 하면 여기 할레 대학하고 프랑크푸르트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막 굳이 막 외우고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대학에 이제 관방학이 설치가 됐다 이거예요. 관방학이라는 게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여기 후기 관방학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후기 관방학. 근데 후기 관방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유스티라는 학자가 있어요. 유스티의 경찰학이에요. 경찰학. 이분은 경찰학을 연구를 하면서 행정 개념을 파고 들어갔는데, 이 유스티의 경찰학에서 나중에는요, 뭐가 이제 또 이어지냐면 슈타인이라는 학자에 의해 가지고 슈타인 행정학이라는 것이 제시가 됩니다. 예, 그래도 이제 행정학이라는 이름이 와서 붙었네요. 그죠? 예, 슈타인 행정학이다 그러는데, 이 슈타인 행정학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 통치작용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뭐냐면 헌정이고요. 헌정이고 하나가 행정이에요. 헌정은요,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이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다루는 거예요. 헌정. 그래갖고 이거는 거의 뭐 이꼬르 거의 정치랑 유사한 것이에요. 정치랑 유사한 것이다. 헌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했던 것처럼 이 슈타인도 헌정과 행정이라는 명칭으로 이 둘을 구분했다. 그래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집행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게 행정이다. 이렇게 본 거죠. 정기관방학과 후기관방학 이렇게 나눠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보세요. 이게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 게 끝이에요. 더 볼 것도 없어요. 끝이고, 미국 행정학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나마도 잘 안 나와요. 그나마도 잘 안 나오고, 미국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미국 행정학이다. 그러면 행정학이 나오기 전에 미국 사회 모습을 한번 좀 볼게요.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 사회는요, 미국은 1776년도죠. 이 독립혁명을 합니다. 1776년에 독립혁명을 해요. 그러니까 18세기 중반, 후반 뭐 이때쯤 됐죠. 그죠? 예, 요때 이제 독립혁명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국가예요. 그리고 정부 수립은 1789년도에 하게 돼요. 1789년도에 이제 정부 수립을 하게 됐고, 정부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 그죠? 예, 독립전쟁 때 사령관을 맡았던 워싱턴이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초대 재무장관이 됐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해밀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돈에도 나와요. 미국 돈의 표지 모델도 해요, 이분이.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때 이제 해밀턴이 내세웠던 게, 해밀턴이 이제 연방주의를 내세웁니다. 연방주의를 내세워요. 연방주의다라고 하면은, 연방주의는요, 연방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방이라는 게 우리나라 잘못 말하면요, 국정원에 끌려가. 남북이 연방제로 통일하면 어때요? 이런 얘기하면 끌려가. 요즘에는 끌고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국가보안법도 있고 그래서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북한이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우리는 연방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이 금기어를 건드리는 꼴이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책적으로 보면 연방이라는 게 지금도 많고요, 외국에. 많고 이게 하나의 그냥 유형이거든요. 유형이어서 거부감을 좀 덜어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서 반공교육, 뭐 안보교육 받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텐데 우리는 연합제고 뭐 거기는 북한은 연방제도인데, 정책적으로 보면 연합이라는 방식은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오히려 연방제가 구체성이 더 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만 놓고 보면. 근데 다만 이제 너 우리 편이야, 쟤네 편이야 이러는 거지, 통일 방안에 있어서는. 아무튼 뭐 그거를 빗대서 연방이란 말을 끄집어내 보고요. 지금 영국도 연방이잖아요. 영국 연방이어가지고, 얘네가 연방이어가지고 뭐 이제 서로 독립 얘기도 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뭐 이제 미국도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좀 한만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해밀턴이 연방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야, 우리도 힘이 세져야 되지 않냐. 유럽보다 우리는 이제 신생이고 힘도 한 개도 없는데 우리가 연방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고 각 주 단위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이거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이 양반이 왜 연방주의라고 또 일컬어지냐면, 야, 이거 독립전쟁 할 때 각 주들이 이제 돈을 끌어다 댔을 거 아니에요? 이때 13개 주가 있었다고 하죠? 13개 주가 끌어다 댄 돈들이 있는데 그 돈들이
돈들이 이제 빚으로 다 남은 거예요. 아, 이 빚을 좀 청산해 줘야 되겠다. 연방이 돈 대줄게. 뭐 이렇게 해서 재무장관이지만은 이름을 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방이 책임져 줄게 해가지고 이 해밀턴 연방주의라 하는데 이것에 이제 맞서게 된 나머지 이제 주장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3대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이제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제퍼슨이 있는데 이 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제퍼슨은 자유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주의를 내세워서 연방보다는 주 단위로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갖는 것을 선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연방의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유주의를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제 내세웠던 게 바로 뭐냐면은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원주의론 같은 것들을 내세워요. 이분 이름이 메디슨입니다. 메디슨주의라고도 하는데 메디슨의 다원주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메디슨의 다원주의. 제퍼슨도 어휘로 쓰나? 어휘로 제가 써놨나요?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이제 옮길 때에는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퍼슨 할 땐 제2 뭐 이럴 테니까 이제 제퍼슨 어휘로 한번 써봅니다. 아무튼 제퍼슨, 메디슨 이런 사람들이 내세웠던 거는 연방 중심으로 모이자가 아니라 개별 주체들의 활동을 존중하고 보장하자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원주의까지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제가 추가를 좀 해드리자면은 먼로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5대 대통령인데 먼로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이제 임기제, 관료의 임기제, 공직 임기제라고 하는데요. 공직의 모든 공직은 임기를 두자 이렇게 한 겁니다. 공직 임기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웠어요. 공직 임기제 됐나요? 공직 임기제. 그래갖고 관료들이 다 임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 이런 게 아닌 거죠. 이런 걸 내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7대 대통령이었던 잭슨 때가 되게 되면 잭슨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요때부터 제퍼슨의 다원주의 요때부터 사실은 뭐가 이제 나왔었냐면은요. 역관제가 나왔었거든요. 역관주의가 있었는데 이 역관주의가 이제 본격화된 겁니다. 예, 역관주의가 이제 요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특히 잭슨의 민주주의 요게 역관주의를 보편적인 제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역관주의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은 역관주의는 공직 임용할 때 이제 공직 임용 시에 뭘 고려한다고요? 공직을 임용할 때 임용 시에 여기서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고려하는 겁니다. 정당 충성도를 고려했던 거예요. 이게 일부 지금 복습이에요.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공직 임용 시에 정당 충성도를 고려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므로 이 안에서는 뭐가 좋아지냐면요. 대응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대응성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은요 우리가 대통령을 바꿔도요 관료가 직업 전문가들로 메꿔져 있는 거잖아요. 직업 관료들로 메꿔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직업 관료들로 메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자기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막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막 하겠지만은 그리고 지금도 역관제가 좀 있어요. 어디까지냐면 장차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역관제입니다. 자기랑 가까운 사람, 정책적으로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역관제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할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은요 딱 눈치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저 상층부에 대통령이나 장차관 임기도 없어요. 심지어 대통령맘이야. 이 사람들이 날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정책이 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관료들이 너무 정책이 희딱바딱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딱 가운데 센터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변화를 거부하고 그죠? 변화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말이야 이런 이 구태의연한 이 무사안일주의자들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대응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응성이 낮다. 국민들이 이런 변화가 필요해. 그러고 대통령을 바꾸는 거잖아요.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체해놨지만은 관료들이 아니야.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중심을 지키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변화를 가로막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요구가 튕겨져 나가는 셈이 돼요. 그래서 이게 대응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요, 역관제를 해가지고 모든 관료들도 임기를 주고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정당 충성도에 맞춰가지고 정권을 잡은 쪽이 다 관료들까지 싹 다 장악하게 만들어주면 대응성은 진짜, 왔다죠, 왔다. 대응성은 왔다지, 대응성은. 그 국민들이 선거에서 반영해준 그 정책적 흐름, 기조가 그대로 다 투영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문제점들이 있죠. 예, 여기에 이제 따라 나오는 역관주의가 갖고 있는 하지만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문제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대응성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그죠? 안정성이나 지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정책의 지속성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이 있는 사람 뽑은 게 아니라 정당 충성도로 뽑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전문성 쌓을 때까지 있게 내버려 두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안전성과 지속성도 떨어졌고 전문성도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문제점이요. 이 부정부패도 만연하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관직을 매매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부정부패도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점이 오게 됐고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이제 뭐가 벌어졌냐면, 자, 요 다음에 이제 역관제에서 역관주의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던 거 아닙니까? 역관제가 이 잭슨의 민주주의 뭐 이런 걸로 역관주의가 자리 잡았다가 그랬다가 이제 요 다음에 전개가 되는 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죠.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진보주의 운동이에요. 진보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진보는 이 역관제 병폐를 극복하는 게 진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급기야 법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펜들턴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펜들턴법은 1883년도인데 요때 이 펜들턴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역관제 대신에 역관주의에서 뭐로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냐면 이것이 실적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실적주의로 능력 있는 사람을 이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고 진보주의 운동과 펜들턴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요. 여기가 바로 이제 윌슨이에요. 윌슨의 행정회의 연구.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윌슨 베버주의라고 말합니다. 윌슨 베버주의라고 해가지고 베버의 관료제죠. 관료제. 네, 관료제. 요것의 주장이 또 이제 나타나고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 윌슨의 베버주의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행정관리론인 겁니다. 행정관리론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행정관리론. 여기에 등장을 했죠.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뭐 아까 봤던 윌슨, 우드로 윌슨이라든가 굿노우 같은 사람, 정치와 행정을 썼던 굿노라든가 아니면 행정학 입문을 썼던 화이트 같은 학자들이 있죠. 화이트. 그리고 포스트 코브 같은 개념을 제시했었던 귤릭 같은 사람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죠? 귤릭 등 이런 학자들이 이제 행정관리론을 주창했던 학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관리론. 그래갖고 여기는 뭐였냐면은 정치와 행정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정치와 행정은 이원화됐죠. 정치 행정 이원론이었고요. 이원론이었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공사 행정이 어떻게 됐다? 일원화됐다. 공사행정 일원론이었다. 여기까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했던 행정의 가치는 능률성이에요. 뭐니 해도 능률성의 가치를 중시했다. 그래서 사행정이 가지고 있는 저 능률성을 자꾸 이제 이 공적 영역으로 대입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행정관리론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보는데 하나가 다시 한번 씁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의 흐름이 있는 거죠.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 행정 일원론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공사행정 일원론.
요것이 하나가 있고요. 한 가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과학적 관리론. 이렇게 됩니다.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이 있는데, 과학적 관리론은 이제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여기는 이제 테일러라는 학자를 떠올려야 돼요. 테일러리즘이라고도 합니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강조했던 이 과학적 관리론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요 어떤 개념들이 나오냐면 합리적 경제인관을 신봉합니다. 합리적 경제인관.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보통 원래 믿는 거예요. 합리적 경제. 인간들은 다 합리적이지 않아? 합리적 존재로 이제 보고요. 합리적 존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합리적 존재는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경제인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기계적인 능률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죠. 경제적 보상을 하면은 경제적 보상을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그러다 보면 기계적 능률성이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합리적 경제인관, 기계적 능률성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테일러가 했던 연구의 제목은 뭐냐면요. 테일러는 시간과 동작의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해요.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다 해가지고요. 사실은 사람들 쉬는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타임 앤드 모션 스터디 그래가지고 분업화가 돼 있는데, 분업화 돼 있는 속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분업화가 돼 있는 속에서도 사람 노는 시간을 없앴다. 빈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능률성을 도모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기계적 능률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만 테일러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고, 테일러가 저녁 있는 삶을 좀 주려면 노동자들한테 노동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걸 좀 단축해서 압축적으로 빨리 노동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도록 해주자. 뭐 이래가지고 이걸 고안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가 안 되고 오히려 쉬는 시간이 다 날라갔겠지.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행정 원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 원리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했던 이 학자들 있잖아. 이 학자들이 다 이제 이걸 기여한 거죠. 행정 원리주의. 행정의 원리는 이런 거야. 관료제는 원래 이래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 원리주의는 달리 말하면은 이것이 이제 관료제에 대한 얘기가 돼요. 관료제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관료제의 이제 특성 같은 거 있죠. 특성 같은 것들을 행정 원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이제 전개가 된 게 바로 이 행정 관리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행정 관리론인데, 다만 정치행정 2원론은 요거는 이제 뭐로 비판을 받아요? 뭐로 넘어가냐면 정치행정 1원론으로 넘어가죠. 그죠? 정치행정 1원론으로 넘어가지고 공사행정 2원론입니다. 공사행정은 2원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사행정 2원론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 정치행정 1원론, 공사행정 2원론 요렇게 넘어간 게 바로 뭐예요? 이게 통치기능론이죠. 이렇게 넘어간 게 통치기능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치기능론이 오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비판을 받는 거예요. 행정관리론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여기 이제 행정관리론이 기술적 행정학이라는 표현도 쓴다 그랬잖아요. 기술적 행정학이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이제 통치기능론은 기능적 행정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은 바로 이제 세계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대공황이 있고, 대공황 속에서 미국에서 뉴딜 정책이 펼쳐지죠. 뉴딜 정책이 펼쳐지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치기능론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통치기능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디목이라든가 애플비 같은 학자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디목이나 애플비 같은 학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관리론은 이제 뭐로 옮겨가게 되냐면 이게 인간관계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간관계론. 그리고 인간관계론은요, 이 디목을 거쳐가지고, 디목을 거쳐서 이 통치기능론에도 영향을 줘요.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인간관계론이다 그랬을 때, 인간관계론은요,
요거는 이제 메이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메이오, 하버드 경영학과 교수인데, 이 양반이 말입니다. 의뢰를 받은 거예요. 미국의 한 연구소가 서부전기회사라는 곳에 가서 이 과학적 관리론이 맞다는 걸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론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이걸 입증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서부전기회사에 들어가서 호손 공장이라는 데 가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그러다가 현실에서는 이게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현실에서 이거 안 되네? 왜 안 되는지 우린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메이오 교수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이거 좀 마무리 좀 해주라고. 근데 메이오 교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2차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야, 과학적 관리론, 이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은 현실에서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더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논의가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자, 인간관계론 이쪽에서는 메이오가 제시했던 것은요, 바로 여긴 사회인관이었어요. 사회인관. 이렇게 되고요. 능률성도 기계적 능률성이 아니라 이게 무슨 능률성이 되냐면 사회적 능률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사회인관, 사회적 능률성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제를 체계적으로 분업화하고 시간과 동작에 연구를 해서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절감하면 능률성이 극대화되겠지? 이게 이제 테일러.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야, 사람들이 꼭 그렇게 자기 경제적 이익 보상 이런 거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공식 집단, 비공식 조직 이런 데의 관계들 속에서 동료의식 이게 있어가지고 나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연대의식 속에서 옆 사람하고의 관계도 고려하고 옆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영향도 많이 받고 이래 되더라.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 사회적 존재. 돈 몇 푼에 그렇게 막 1억 천금을 주면 또 모르겠죠. 당연히 1억 천금을 주면 모르겠지만 뭐 1억 천금 주겠어? 분업화 돼가지고 노동자 이렇게 굴리면서 1억 천금 주겠냐고요. 그 얄팍한 조금의 돈 가지고 이거 사람들 움직이기 힘들더라.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의 관계 이런 걸 더 중시하더라. 이렇게 연구가 된 게 이 인간관계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은 이거예요. 공통점은 여기도 능률성, 여기도 능률성이라는 건 공통점이라는 거는 놓치지 말고 봐야 돼요. 여전히 능률성이라고 하는 걸 추구했다. 이렇게는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을 주체로 인식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메이오의 이제 호손 실험 아닙니까? 이것이 호손 실험인데 이 호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온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딴 게 아니라 사람을 주체로 인식했다. 사람을 중심에다 놓고 연구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이 하나의 부품 같았는데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연구가 됐고 그래서 그것이 통치기능론으로 연결된다. 통치기능론은 말입니다. 통치기능론. 디목이 이제 인간관계론도 같이 연구하면서 디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는 거죠.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문제를 행정이 능동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 정치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뉴딜 정책 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 뒷받침해 주자 이론이 해가지고서 통치기능론을 내세웠고 통치기능론에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제 민주성이에요. 여기서는 민주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민주성. 네, 민주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민주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견해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견해를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는 능률성이었잖아요. 행정관리로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민주성으로 옮겨져 가는 거죠. 이게 통치기능론입니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해 놓으시면은 뭐 벗어날 게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게 없고요. 그런데 행정원리주의는요 어디까지 가서 이게 깨지냐면 한참 뒤로 가야 돼. 이제 또 통치기능론보다 더 뒤로 가서 여기 이제 행정행태론이 있어요. 행정행태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 이론입니다. 이제 행정행태론. 행정행태론으로 가는데 행정행태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있고요. 행정행태론이라는 저술을 1945년도에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이 대공황 때 30년대에 이 통치기능론까지 왔다면은 40년대로 넘어갔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행정행태론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이먼이 강조했던 건 앞에서 우리 과학성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사이먼이 나왔었잖아요. 이 과학적 연구예요.
여기서는 이제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논리 실증주의. 그래갖고요, 이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은요, 이거에 대해서 뭐 욕을 합니다. 이게 뭐야? 이러고 욕을 해. 행정 원리주의에 대해서 사이먼이 욕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이게 행정 원리주의는요, 격언에 불과하다. 야, 입증을 해, 입증을. 입증을 못한 거는 격언에 불과해.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격언에 불과하다. 니들 머릿속에서 나온 결론. 이런 것들 가지고서 학문이라 하지 마라, 좀. 입증을 해야지 학문이지. 입증이 안 된 게 어떻게 학문이냐. 객관화 돼야지. 객관화 돼. 이 과학성을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논리실증주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한 게 과학성과 가치 중립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격언에 불과하다. 그래서 행정 원리주의를 엄청 비판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요. 자, 보세요. 이 흐름을 잘 보시는데 미국의 이제 행정학이라고 할 게 없이 그냥 이런 전개가 있다가 그러다 인사행정론에서 이제 역관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뜨거운 화두였다.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요게 베버가 야, 그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조직을 개편하는 거야. 인사행정 시스템을 바꾸려면 조직을 개편하자. 관료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 배경 지식은 제가 설명했었죠. 그죠? 미국에서만 관료제가 아직 없다라는 거를 이제 이 윌슨이 주목해가지고 관료제를 내세웠고요. 그거에 기반을 두고서 이제 행정관리론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경영학스럽게 이렇게 와서 요때 제가 요거 표현을 어떻게 드렸었냐면은 원래 이렇게 정치의 영역 안에 행정이 있었는데 정치의 영역에 행정이 쏙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떼어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려드렸었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서 경영하고 가서 붙어버렸다. 경영하고 붙어서 여기가 이제 뭐였냐면은 바로 조직에 대한 조직에 대한 관료제에 대한 관리였다. 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관리고 그 다음에 정치는 이제 공익이거든요. 여기 공익이고 행정도 공익인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긴 거예요. 떼어내버렸어. 그리고 경영은 사익임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왔던 거고요. 그러면서 행정관리론 시대가 열렸는데 수십 년간 이게 연구가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런 대공황을 맞으면서 야, 정책적 이원론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통치기능론 등장. 이렇게 보셔야 되고 다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제가 써드렸었냐면은 행정이 커져가지고 정치를 이렇게 잡아먹듯이 들어가고 경영하고는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됐고 그리고 또 행정관리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학적 관리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였는데 이것이 인간관계론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리적 경제인으로서의 측면도 있죠. 돈에 따라서 돈 한 푼 더 주는 데 가서 홀딱 옮겨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또 고려한 면도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밝힌 게 인간관계론입니다. 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행정관리론자들이 행정원리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엄청 얘기를 많이 해놨었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또 사이먼이 야, 그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는 이제 다 집어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행정학이 이제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초기 행정학의 모습을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저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펼쳐나가는데 이제 행정 행태론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내용 해야 되니까요. 또 다음 시간에 정신 잘 또 맑게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네.